예, 바이든이 당선인 신분을 이제 확정 지으면서 다시 한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분석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숙명여대 경제학부의 강인수 교수 모시고 관련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또 당선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에서 이제 다자주의로 갈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그 양자 간 협상 내지는 양자 간 압박을 통한 시장 개방 이런 거는 좀 유보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말로는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주의 체제를 복원시켜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통상 정책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양자 간에서 다자 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을 좀 강화해서 제일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대외 통상 현안 중에서 큰 그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역시 이제 중국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네. 무역 관행 이 문제는 바로잡겠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 그 후보자죠 이제 예. 지명을 했는데 캐서린 타이라고 이제 대만계 그 중국 여자입니다. 예. 한 40대인데 변호사도 했고 USTR에서 오래 근무도 했는데 상당히 이제 그 대중 그 매파라고 그러죠.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불공정한 교역 관행을 바로잡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트럼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단지 예. 이제 접근 방법이 양자보다는 다자 그리고 동맹을 통한 그리고 이제 의제 자체도 트럼프는 이제 무역 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뭐 관세,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했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의제를 좀 넓혀서 환경이나 노동 그리고 인권 이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폭을 넓혀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충돌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는 세질 것 같고 또 자유무역을 지향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예. 퍼스트라고 하는 거에서 큰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보호주의 경향이 예. 여전히 남아 있을 거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자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면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 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할 테고 얘기해 주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때보다는 그래도 화해 모드를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접근하는 방식,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 여기서 다시 뭐 사그라들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달에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을 이제 트럼프가 타결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의 예상은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곧 2차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차 무역 협상에 이제 들어갈 의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거북한 의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그 국영 기업들 뭐 화웨이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예. 사실상 공산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보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포함해서 지재권 등등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거버넌스 관련된 거, 구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좀 미뤄졌죠. 미뤄졌죠. 예. 미뤄졌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이 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인권 문제 이런 위구르, 홍콩도 그렇고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무역만 갖고 얘기하면은 그 뭐 한 2천억 불, 3천억 불 그냥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해 주겠다라고 네. 사주면 그만인데 이거는 지금 체제를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도 거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중국도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네가 그 자유무역을 마치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 트럼프의 어떤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상당히 껄끄러워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자꾸 자국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껄끄러움이 계속 있을 테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어떤 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접근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좀 잠잠해지면 아마 이 사안은 더 격화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있을 텐데 뭐 경제 성장률이랄지 수출 증가율도 더 개선될 거다라는 연구 전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트럼프 때보다는 물론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예측이 좀 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2, 3, 2조 같은 걸 통해서 안보하고 연계시키면서 갑자기 불쑥 들이미니까 네. 좀 당황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뿐만 예.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은 이제 그런 파워 베이스, 힘에 근거한 어떤 그 시장 개방 압력보다는 룰 베이스라고 그러죠. 어떤 규범에 입각한 다자체제 시스템을 복원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측 가능성이 이제 좀, 즉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밝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바이든 트럼프를 떠나서 내년도에 이제 경제 성장이 글로벌하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그 국제 기구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보급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이 어느 정도 될 걸로 뭐 늦어도 이제 한 하반기 정도 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접종을 시작을 했고 유럽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 몇 달 정도는 이제 좀 이게 뭐 락다운이라는 것들이 지속이 될 수 있지만은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집단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경제 활동을 이렇게 봉쇄하는 이런 것들은 좀 가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트럼프 바이든을 떠나서 그렇죠. 이 코로나 백신 보급을 통한 이 집단 면역 이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효과 때문에 이제 경제 전망이 상당히 클 거로 지금 보통 OECD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1일 날 발표한 거에 보면은 금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4.2% 내지 4.3% 역성장할 걸로 네. 지금 전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반대로 플러스로 뭐 4.2에서 4.3%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기저 효과 때문에 금년에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국가별 편차는 상당히 나타날 겁니다. 얼마나 네.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고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차이가 날 거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복원력이 상당히 좀 빠를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건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좀 우리나라가 뭐 끼어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어찌 보면 바이든의 다자주의에서 시작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뭐 연합해서 뭐 경제를 함께 부흥시킨다고는 하나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도 코로나19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국 이익을 좀 우선적으로 당장은 해야 될 테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쌍수단 정책을 보더라도 내수 위주로 수출과 내수를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거나 경제 의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두 나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볼 거야. 특히 중간재 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은 좀 합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이게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편을 서야 될 거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도 뭐 올해도 그렇고 예. 계속 요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뭐 변함없을 걸로 봅니다. 변함없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그 방어 내지는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이 바이든이 네. 나름 그 원칙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물론 보호주의 경향을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대외적으로 예. 자기가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시장 경제 체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예.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대외 교역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협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트럼프보다는 뭔가 하여튼 통할 수 있는 여지는 상식선에서. 좀 있다고 상식선에서 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은 좀 다행으로 보는데 이제 안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은 바이든이 이제 또 하나 아주 그 특징적인 거 우리가 소위 바이드노믹스라고 얘기할 때 특징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네. 친환경적인 이런 정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는 상당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정책이고 그게 당장에 뭐 몇 달 사이에 이게 이렇게 가시화돼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은 지금 우리도 이제 2050년에 뭐 네. 탄소 중립, 네. 넷제로 이런 선언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걸 통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겠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탈퇴했던 건데 이제 다시 복원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우리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195개국 정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국가별로 우리가 그 기후 변화를 포함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미국도 당연히 이제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입하는 형태긴 하지만 그걸 할 때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지금 할 가능성이 많고 예. 그 수준에 맞게끔 다른 국가들한테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탄소 국경세 비슷한 거, 탄소 조정세 이런 얘기도 지금 2025년까지 법안으로는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관련된 일종의 규제죠. 예. 그걸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특정한 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2차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인 이런 산업들은 이제 상당히 좀 전망이 밝은데 예.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 당연히 생산 조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무역 규제화 될 수 있는 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환경 규제 이슈나 아니면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마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 아실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우리 국내 기업들도 특히 어떤 전통 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대기업들도 그래서 ESG 강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언어의 같은 방향성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 그 신남방 정책 대통령도 강조를 많이 했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코로나19 앞에서는 스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신남방은 이제 주로 아세안 10개국하고 인도가 대상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미중에 대한 어떤 그 편중성, 의존도를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양쪽에서 줄 서라고 그러니까 네. 중간에 끼어가지고서는 그렇죠. 되게 이주도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그 부담에서도 좀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실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뭐 이 신남방 지역, 그러니까 아세안하고 인도는 사실 지리적으로도 우리하고 좀 가까운 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이제 국경 공세 비슷하게 뭐 사람 간 이동이 사실상 차단되다시피 하니까 네. 그게 타격을 좀 받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RCEP이라고 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게 이제 인도는 빠졌지만은 15개 국가가 이제 정상들이 사인을 해서 네. 국내 비준 절차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발효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예. 그 회원국들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신남방 정책에서 커버하고 있던 국가 중에서 인도는 빠졌지만은 인도는 우리가 이제 그 별도의 세파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그거를 네. 체결을 한 상태인데 그거 빼고 이제 아세안 국가하고도 FTA를 체결을 한 상태인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수준을 높여놨습니다. 자유화 정도를. 그래서 요 국가들하고의 교역이나 투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게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라는 그 대전제하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병 차단 차원에서 봉쇄가 된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다행히 이제 백신이 뭐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돼서 진정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RCEP을 통한 어떤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세파라는 거를 통해서 조금 그걸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RCEP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이어서 대두되는 것이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네. 협정. 제 이름도 깁니다. 이전에는 이제 TPP였었는데 이제 CPTPP가 된 건데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얘기를 이제 했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해오던 입장이었고, 네.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좀 국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PTPP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는 이제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네.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해서 12개 국가가 이제 메가 FTA를 체결을 한 건데 예.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탈퇴를 했죠.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일본 중심으로 11개국이 그걸 이제 그냥 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바이든이 되고 나서 당연히 트럼프가 됐으면은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네. 바이든이 되고 나서는 오바마 때 어떤 그 아까 파리 기후 협약도 그랬듯이 네. 오바마가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CPTPP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어렵지만은 뭐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정도 지나면은 심각하게 고려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건 이제 경제적으로도 물론 뭐 실익이 미국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그게 이제 트럼프를 지난번에 찍었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뭐 펜실바니아 등등해서 네. 이쪽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자유무역 협정 등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떤 그 이런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뭐 사실은 미국도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미국하고 사실이 이제 좀 그 조율을 잘 해서 뭐 먼저 가든 뭐 동시에 가입하든 미국이 갈 경우에는 뭐 우리가 거기 가입 안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특혜 관세를 받을 때 이제 뭐 재료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여러 회원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합계가 일정 기준이 넘으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게 지금 RCEP도 그렇지만은 CPTPP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거에 속하느냐 못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내수 시장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또 시작을 함께 해야 되고 이게 조금만 늦춰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 간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만 질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되는 데까지 네.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앞으로 통상의 축이 어떤 환경과 디지털 노동이 주요 축이 되고 이외에도 이제 무역협회에서 꼽은 주요 포인트들이 더 있긴 한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아리백이라고 해서 뭐 재생에너지 100% 쓴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 기업 차원에서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뭐 애플을 포함해서 이런 데서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자발적으로라도 그건 이제 채택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K도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제 대상 기업을 이제 쭉 자기가 리스트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없어요 나머지는 별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된 네. 이슈입니다. 이거는 이미 뭐 재작년서부터도 논의가 많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준비는 좀 했고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이런 입법도 좀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에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EU, 중국 이게 큰 경제권인데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룰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즘 뭐 구글센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예.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서버를 이제 어디에 둘 거냐 아니면 소스 코드 같은 거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 그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금 사실상 이제 포털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워낙에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뒷북을 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려움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7.5달러를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 거 그리고 노동 관련된 법규들을 좀 강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한테 부담이 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글로벌한 이슈로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통상 이 텍스트북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USMCA라고 하는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요 3개국 간에 나프타를 이제 업그레이드한 무역 협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들 이렇게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것도 물론 산업계에서도 그렇지만 학계에서도 의견이 심각성에 대해서 약간 갈리는 것 같아서 교수님 모신 김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래도 하락세가 좀 이전에 비해선 잦아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뭐 수출 기업들 실적이나 경상수지에는 타격을 주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수출 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수출 기업들에 국한시켜서 보면은 네. 당연히 지금 환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손익분기점이 되는 환율이 어디냐 이런 걸 서베이를 해보니까 뭐 중소기업 연합회도 그렇고 무역협회 같은 데서 해보니까 뭐 1,110원에서 30원 사이 정도를 예. 얘기했는데 이미 뭐 그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 돈이 안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해도 환차손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격이 있는데, 근데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가 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원화 강세의 그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기업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입는 가격 네.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원자재, 부품 이런 것들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수입 원가 자체가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중간재 이런 것들을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어서 예.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네. 이 원화 강세 자체는 사실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 대외 지불 능력을 포함한 네.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가 괜찮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입니다. 속도가. 우리가 이제 거의 1,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마지노선 얘기가 뭐 1,050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게 미국 대선이 어떻게 보면 좀 기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 등등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 중에서는 금년도에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적어요. 네. 마이너스 1.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뭐 괜찮아서 그 주식에도 많이 지금 편입이 되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진짜 괜찮냐? 네. 진짜 마이너스 1.1% 한 게 남들보다 잘한 거냐? 그거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게 그럼 내년에 전망을 어떻게 하냐라는 걸 보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8% 성장할 걸로 OECD는 전망을 했는데 네. 글로벌하게는 4.3%, 미국도 한 3.2, 유럽이 한 3.5 이 정도니까 오히려 이제 괜찮은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게 지금 내년도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방역 문제도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코로나 지금 3차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예. 이타격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서비스 산업이 잘 발달하지 못한 부분 이 상당히 좀 피해를 줄이는 데는 영향을 줬지만은 복원할 때는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등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역시 환율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환율이야 워낙 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하자면 더 가능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많이 오버가 돼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